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1월 5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은 종목마다 조금은 차이는 있었겠지만 시장 전체 흐름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마이너스 0.3%의 낙폭이 있었고 최근의 하락폭에 비해서는 낙폭이 조금은 줄어들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1.4% 급등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연초에는 바이오 업종들의 좋은 흐름이 있었다면 어제는 대체적으로 반도체 쪽이 선방을 했었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2차전지 관련주가 좋은 흐름이 나왔던 것 같아요. 물론 반도체도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었었고 포스코홀딩스라든지 포스코퓨처엠, 특히 양극재 쪽, 이쪽이 보다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나마 2차전지 관련주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그룹주의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가 상대적으로 조금은 약세 흐름이 나왔었고 그 외에는 대체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기관이 5천억이 넘는 많은 순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지금 3일 연속으로 많은 순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연속적인 측면을 본다면 다음 주 초에도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코스피는 다음 주 초까지는 어쩌면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코스닥은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 매수 물량도 꽤나 많이 들어왔었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한 달 만에 처음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고, 반대로 하이닉스는 모처럼 소폭이지만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기관은 4거래일 연속으로 여전히 순매도가 나오고 있네요. 자, 그리고 오랜만에 오늘 급등이 나왔었던 에코프로비엠, 웬일인지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확실한 재료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한편으로는 낙폭 과대에 따른 매수 물량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매도 쇼커버링,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외국인의 이틀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HD 현대일렉트릭, 포스코퓨처엠, 한 종목을 제외한다면 모두 2차전지 관련주를 많이 매수했어요. 하지만 특별한 어떤 이슈가 있었던 것은 아닌 만큼 전반적으로 공매도 쇼커버링이라든지 혹은 저점에서 반발 매수세, 그런 가능성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비엠, LNF,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이브, 일단 에코프로비엠하고 LNF 이 두 개만 의미 있는 매수세가 들어왔고 마찬가지로 모두 2차전지 관련주였죠.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어제도 미국 증시의 흐름이 좋지 않았어요. 지금 며칠째 하락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스닥은 0.5% 낙폭이 있었고, 일봉상으로 볼까요? 일봉상으로 보면 연말부터 5일 연속으로 파란 음봉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0.3% 하락이 있었고 오늘까지 5일 연속으로 파란 음봉이 들어왔죠. 그리고 다우지수는 전날과 비슷했었네요. 또 반도체 지수가 어제는 0.8% 급락이 있었고, 조금은 다행인 것은 시초가보다는 소폭 만회하면서 어제 시장 흐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계속 강조해드렸지만 직전 고점이라든지 이 매물대 있죠? 아마도 이 부근에서는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는 들어왔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밤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는 0.8%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대만은 전날과 비슷하네요. 그리고 중국도 비슷하죠. 자, 그래서 일단은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해 흐름은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의 위치가 21선이 깨진 것도 아니고요. 또 모든 이평선이 정배열 추세인 만큼 결코 시장 흐름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연초에 말씀드렸었던 RSI 지표, 최근 3거래일 동안 주가의 하락이 나오면서 충분히 과열을 시켰다고 생각이 돼요. 저번에는 80포인트까지 올라왔었다면 지금은 55포인트 정도 상당히 많이 과열을 시켰었고, 이게 어디서 반등이 나올지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과거의 추세를 보더라도 지수가 한번 과열권으로 접해든다면 최소한 50포인트 아래까지는 과열을 시키는 작업들이 나왔습니다. 지난 4월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6월도 마찬가지였죠. 이때는 반등이 40포인트 부근에서 본격적인 반등이 나왔었고 이렇게죠. 또 지난 4월에는 한 40-50포인트 정도, 그 정도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관점을 대입해 본다면
다음 주 초반까지는 어쩌면 주가가 조금 더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건전한 조정이 3일 동안 들어왔다.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미국 증시가 연초보다는 낙폭이 그래도 줄어들었지만 5일 연속으로 파란 음봉이 들어왔어요. 일단 어제는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 민간 고용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가 16만 4천 개가 증가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거는 13만 개 정도, 그 예상치를 3만 개 이상을 상회했거든요. 그래서 고용이 상당히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은 재료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고금리 시대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예상치를 상회한다는 것, 그거는 빠른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기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과거 20년 동안의 금리 추이를 보세요. 미국에서 금리를 크게 3번 정도 내렸었는데 첫 번째가 2000년대 초반, 그리고 2008년쯤, 또 세 번째는 2020년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금리를 인하했던 이 3번의 시점, 그때는 경기가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경기 침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경기가 좋지 못했어요. 최근에 2020년은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고, 또 2008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리고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닷컴 버블이 붕괴하면서 굉장히 경기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시장에서 금리를 크게 3번 내렸던 이런 사례들은 경기 침체를 유발했었고, 그런 관점을 지금 시장에 대입해 본다면 고금리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지만 경기는 너무나 좋다, 이런 부분은 빠른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가능성이 적지 않을까, 그렇게 시장이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애플바 이슈 때문에 지수에 한 차례 하락이 나왔었죠.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여전히 탄탄한 미국 경기, 그것도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뭐든지 정도껏 해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려면 금리를 빠르게 내릴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들이 심어져야 되고, 그 기대감의 첫 번째는 생각보다 경기가 좋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인식들이 조금은 시장에 상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역설적인 기사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과거 20년 동안의 차트를 보시면서 조금은 시장 상황이라든지 과거의 금리 인하 시점에는 어떤 경기 상황이었는지, 그런 것도 같이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시장이 마무리되면서 2024년의 첫 주가 끝이 났습니다. 일단은 첫날만 흐름이 좋았었고 나머지 3일 동안은 흐름이 좋지 않았었죠. 하지만 너무 부정적으로 보진 마시고요. 단지 시장의 위치만 봤을 때도 충분히 조정이 들어올 수 있었던 한 주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는 보지 마시고요. 이제는 앞으로 일정들이라든지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시고요. 또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 저는 특히 2주 동안에 반도체 관련주를 보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일이 나왔거든요. 우선 다음 주 화요일쯤에 잠정 실적 발표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바로 다음 날이죠. 수요일에는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 2024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미국의 CPI도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2주 뒤에 중요한 일정, 드디어 17일에 갤럭시 24의 언팩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갤럭시 24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서 혁신을 보여주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신작부터는 본격적인 AI폰이라는 이런 타이틀이 실릴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일단 언팩 행사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여기 나온 기사를 보면 이제부터는 스마트폰의 판도가 바뀌려면 AI 성능이 정말 중요해졌다, 이런 내용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정말 스마트폰을 넘어서 AI폰이라는 타이틀을 가지려면 충분히 기능적인 면에서 만족도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이 됐고, 실제로 그런 부분이 충족이 될 때 기존의 일반 투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을 때 그때처럼 새로운 판도가 바뀔 수도 있는 중요한 시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라든지 다다음 주 이 일정들을 통해서 반도체 관련주들, AI 반도체 이쪽에 주목도가 많이 쏠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럴 수도 있겠죠. 만약에 생각보다 갤럭시 24가 호응이 좋지 않다면 기대감이 소멸이 되면서 한 차례 반도체 관련주의 주가에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단기적인 하락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AI 산업은 2027년까지 15배 성장을 앞두고 있고 지금이 2024년이니까 굉장히 머지않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3년 사이에 15배나 성장한다. 라는 것은 우리가 AI 반도체라든지 조금 전에 AI 스마트폰 부정적으로 볼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기사대로 보면 2027년에는 매출이 15배 성장할 것이고, 그리고 그걸 지탱해 줄 수 있는 반도체 부분 2026년까지는 슈퍼 호황을 맞을 것이다.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그리고 단순히 AI 반도체를 넘어서 일반적인 반도체 사이클을 보더라도 D램의 평균 가격 추이가 지난 3분기에 저점을 찍고 이렇게 돌아서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2024년에서 25년 이 사이는 일반적인 반도체 사이클상 호황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에 더해서 AI 수요까지 충분히 더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때문에 장기적인 방향성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조금은 흔들림이 나온다고 해도 이 방향성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면서 시장을 대응해 나가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보면 며칠 동안의 주가에 조정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흐름은 양호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때문에 올해 첫 주부터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다고 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조금 더 여러분들의 계획에 대해서 너무 잔파동 때문에 흔들리지 말자, 이 점을 강조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새해 첫 주가 지났는데 모두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